이번에는 개발의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자, 전 시간에 개발의 형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물어보고, 개발의 단계 있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물어봅니다. 자, 개발의 단계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지역에다가 이 A라는 오피스텔 하나 딱 지으려고 합니다. 15층 정도 되는 거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자, 이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 순서는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구전, 부실, 근검마다 이런 식으로 부전 뭐라고요? 부실, 금, 건, 마 이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전, 부실, 금, 건, 마. 맨 먼저 구상 단계다 해서 내가 여기다가 오피스텔 딱 지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전문가한테 좀 상의도 좀 하고, 자, 이렇게 하는 단계를 뭐라고요? 구상 단계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실행 가능성 분석이다 해서 요거를 뭐 예비적 타당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비적으로 계략, 아직 땅을 구입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땅 구입하는데 얼마 들어갈지 모르니까 계략적으로만 수익 비용을 분석하는 이러한 단계를 뭐라고요? 전실행 가능성 혹은 예비적 타당성이줍니다. 결국 이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땅을 구입할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부지를 구입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실행 가능성,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걸요,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부지 구입했다가 여기서 자 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어쨌거나 그 부지가 구입이 안 되면 계속 뭐라고요?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가 자 이 부지비 부지 구입이 늦어지면 또 이런 거 백날 해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게 볼게요. 도시 인근의 땅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막 쪼개져 있다. 이런 걸 전부 다 합쳐서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실행 가능성 분석에서 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생긴 땅을 적절히 잘 분할해서 이렇게 팔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한 방에 이제 팔더라도 그 대규모 건설 사업에 팔 수도 있고 하니까 땅을 구입했다가 크게 손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땅 구입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 하나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보다 앞서야 된다는 얘기죠. 실행 가능성보다는 부지 구입이 앞서야 된다. 어쨌거나 실행 가능성에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개발할지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는 단계, 그 다음에요. 자, 이 건설 단계, 그 다음에 마케팅 단계 이렇게 구분하는데, 마케팅은 이제 분양이나 임대를 하는 단계, 이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개발의 초기부터 계속 진행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는 왜 맨 끝에 있냐면, 원래는 요 사이사이 집어넣어야 돼요. 땅을 구입하는 순간부터 개발하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계속 현수막도 걸고 해줘야 돼요. 근데 왜 끝에 있냐면, 이거 사이사이 집어넣으면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맨 끝에다 놨을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언제라고요?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진행시켜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라고요? 타당성 분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정해서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당락이라고 할까요?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는데, 시장 분석과 뭐라고요? 경제성 분석 이렇게 진행합니다.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이렇게 가볍게만, 요거는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요, 채택 가능성 여부만 분석한다. 이렇게 채택이 가능한지 여부만 있죠. 요것만 분석하는 단계를요,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최종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를요, 경제성 분석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잡다하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감으로, 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한 5가지 단계 정도로 진행합니다. 얘는요, 한 2가지 단계. 먼저 저 지역의 지역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네요. 저 지역의 그 소득이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각종 자 인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쭉 환경을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지역 분석이다 해줍니다. 두 번째는 근림 분석이라고 해서 저 지역의 오피스텔이 쟤 말고 또 몇 개 있을 수 있죠.
걔들하고 실제로 경쟁력이 있나 주로 이런 걸 따져보는 걸요 근림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그리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부지 분석이라고 해서 저게 몇 층짜리예요? 15층짜리 건물인데 15층 정도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아니면요 용적률, 건폐율 이거 갖췄냐는 얘기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가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이걸 뭐라고요? 부지 분석이다. 그런 다음 이제 수요 분석을 통해서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냐면 저 오피스텔 전에 이미 지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 없어요? 최근에 지어진 게 있겠죠. 얘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분양이 됐나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우리도 이 정도 정도 될까 아니냐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따진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분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요에 맞게끔. 자, 이 칸은 어떤 식으로 쪼개서 팔을 건가, 분양가나 임대료는 어느 정도를 책정할 것인가, 1층은 뭘 입점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뭘 입점할 것인가 이거 있죠. 다 이제 수요에 맞게끔 분석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 분석이다. 그러면 이 모든 자료를 여기다 넘기는 겁니다. 넘겨서 일단은 현금 흐름을 먼저 분석해야 되겠네요. 세전 현금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세후 현금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자, 이 현금 흐름을 분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자, 이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순현가법이라든가 내부 수익률법 이런 걸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 있죠. 최종 결정하는 단계 이걸 뭐라고요? 이걸 이거 합쳐서 뭐라고요? 경제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는 뭐 요 순서 좀 기억하시고 얘와 얘의 차이점 있죠? 차이점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런 건 전부 다 일본식 타당성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고 자 90년도 전후로 해서 자 2000년도 전후로 해서 주로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본식 부동산학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내용은 거의 좀 비슷한데 좀 차이를 약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다른 형태의 타당성 분석이다 해서 자 대표적인 사람이 한성대학교 교수인 안정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동산학이 약간 용어 같은 게 좀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요? 다른 형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14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이 부분을요 이렇게 2가지 정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맨 먼저 지역 경제 분석이다. 지역 경제 분석이다. 두 번째는요,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장성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걸요, 타당성 분석이다. 마지막으로요, 투자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요건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요 순서. 지시성 타자다. 이런 식으로. 지시성 뭐라고요? 타자. 이런 식으로.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지시성 타자. 이렇게. 그리고, 요 두 놈의 차이점을 매우 자주 물어봅니다. 두 점은. 그래서 요 두 놈. 시장 분석과 뭐라고요? 시장성 분석의 차이점. 얘는 이제 동종 유형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 지역에 오피스텔들이 있다면 시장 전체에서의 어떤 수요 혹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수요나 뭐라고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일종의 거시적 형태의 분석이라면 얘는 이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 부동산이 실제로 매매되거나 아니면요,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시장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장성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성 분석을 위한 특수한 기법 중에 하나가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흡수율 분석이다. 얘는 보통 이제 과거 1년 동안에 걸쳐서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요걸 기초로 해서 해당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 능력을 따져보겠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흡수율 분석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대림 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대림 아파트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삼성 아파트가 분양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그래서 삼성 아파트가 분양하기 시작해서 주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예컨대 분양하자마자 요이 땅 했더니 분양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도 들어가서 분양이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얘들도 들어가서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걸 뭐라고요? 흡수율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자세히 물어볼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얘는 지역경제 분석은 지역의 환경을 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아니면요 각종 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 소득 수준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걸 이런 걸요 소비 행태 이런 걸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지역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은 주로 이제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일단의 수익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에서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투자 분석을 통해서 순현가법이라든가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내부 수익률법 이런 걸 동원해서 최종 개발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잡다하게 공부하시면 나중에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거 구전부실 근거마 있죠. 요 순서 기억하시고 얘와 얘의 차이점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지시성 타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 두 놈의 차이점 있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잡스럽게 여기 내 책에 보면 잡다하게 써있는 거 이거 읽다 보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이 개발에 따라서 여러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컨대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한다고 치자. A라는 오피스텔 15층짜리 그러면 워포드라는 사람은 개발에 따른 위험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법적 위험이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법적 위험. 그리고 요거는요 비용 위험이다. 요거는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법적 위험은 우리 이제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요. 자, 이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걸 뭐라고요? 법적 위험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원래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이 오피스텔 지었는데 나중에 2년 정도 지나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크게 손해날 수 있겠네요.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은 말 그대로 비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비와 관련된 위험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건축비. 그러니까 예컨대 요거를 이 15층짜리를 얼마 하려고요? 이렇게 원래는 2년 동안 짓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짓기 했는데 짓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심해질 수 있죠? 그죠? 그럼 건축비,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가 아닙니까? 그래도 나중에 비싸게 팔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원래 2년 정도로 예상하고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계속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갈 수 있죠. 금융비용도 계속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뭐라고요? 비용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얘 두 개는 해결할 수 있죠. 그 나머지는 다 시장 위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위험이라고요? 시장 위험. 이 건에 지어놨더니 안 팔릴 가능성 있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예를 들어서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나중에 안 팔린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요, 자 가격이 원래는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받을 줄 알았더니 1,000만 원도 못 미친다는 얘기죠. 손해보네요. 아니면요, 이자율 같은 게 급등하는 바람에 안 팔린다든가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볼게요.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자, 어쨌거나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예 처음부터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이용계획이 뭐라고요? 확정된 토지. 우리 토지를 어디요? 우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있죠? 요거 뽑아보게 되면 자,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가 있을 겁니다. 관리지역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이런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면 그나마 공법상의 위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요 시장성 분석 이런 거를 보다 철저히 한다면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거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최대 가격 뭐라고요? 보증 계약은 뭐냐면 원래 건설사한테 저 오피스텔 지어달라고 하면서 원래는 9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라고요? 95억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아예 100억을 주마. 얼마 주겠다고요? 100억을 줄 테니까 2년 내에 끝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죠? 그러면 100억 주기로 했으니까 2년 동안에 100억만 주면 되죠? 그럼 인플레에 따른 위험 같은 것도 줄어들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네가 부담해라. 여기서 네가라는 게 누구야? 건설사 아닙니까? 그러면 얘들은 악착같이 2년 내에 끝내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런 거를 말하고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 위험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시장 위험과 관련돼서.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어떤 상가가 있는데, 요거를 좀, 20층짜리 중에 10층짜리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자, 만약에 10%밖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요걸 구입한다. 이런 걸 뭐라고요? 선분양 해주는 겁니다. 무슨 분야라고요? 선분양. 10%밖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부도날 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요, 작아요?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크다. 그러니까 뭐하러 선분양 왔습니까? 위험이 크니까. 그 대신 얘들이 아주 싸게 판다면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90% 정도 완공된 상태에서 얘를 구입한다. 그러면 거의 후분양이죠. 그러면 이때는 매수자 입장에서 위험은 상당히 작을 겁니다. 그 대신 서로 이렇게 위험이 작으니까 서로 구입하려니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완공에 가까울수록 위험은 점점 줄어듭니다. 뭐는 줄어들어요? 위험은 줄어든 대신에 그 대신 부동산 가치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잠깐 넘겨볼게요. 한 장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렇게 해서 자, 이 토지를 그 부동산학자들은 두 가지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어떤 형태로 얘기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토지를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다. 얘는요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다 해주는데 자 현장 자원의 토지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인간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데 어떤 이익을 주냐면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이익을 준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현장 자원의 토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품 자원의 토지는요, 토지가 있는데, 인간에게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노동이나 자본이 투입된 상태에서 이익을 주는 이런 형태 있죠? 이걸 뭐라고요? 상품 자원이다.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 자원의 토지는 우리 산림이라든가 갯벌 같은 거 볼게요. 산림이나 갯벌은 인간에게 어떤 이익을 주나 볼게요. 그 물 같은 게 비가 오죠, 비 오면 이 산을 통해서 물이 수질이 개선됩니다. 물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 공기도, 이 지저분한 공기 있죠. 이런 것들이 산림을 통해서 정화가 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거기 나무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가 답답하고 그러면 창문 열면 맨날 철근 콘크리트밖에 없다. 그럼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한데 멀리 산 같은 게 막 보이면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조금 있으면 여름인데 여름에 놀러 갈 때 어디로 놀러 가요? 산 아니면 바다로 놀러 가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휴식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상품 자원의 토지는 뭐 택지, 조성사가 끝나면 뭐라고요? 택지라든가 농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상품 자원의 토지다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지분에 이제 어쩌다 하나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 활동이 증가했다. 자, 그러면 일단 먹고 살만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장 자원의 토지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가 많아진다면 상품 자원보다 뭐라고요? 현장 자원의 토지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보존의 욕구 있죠? 보존의 욕구 있죠? 이런 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자꾸 뭐라고요? 산 같은 거 있죠? 이걸 자꾸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걸 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시장에서, 얘는 택지나 농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죠. 그죠? 근데 갯벌이 무슨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뒷받침되지 못한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결정의 비가역성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크다. 무슨 얘기냐면 가역이라는 게 역으로 되돌리는 거 있죠? 이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 결정하게 되면 아주 되돌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갯벌 같은 거 한번 파괴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는 자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건물 잘못 지으면 뭐 돈은 들더라도 부시고 다시 질 수 있죠. 근데 갯벌 같은 걸 파괴하게 되면요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는 뭐라고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결정의 비가역성이 어떻다고요?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성숙도라고 있는데, 성숙도라는 것은 어떤 땅이 있는데, 어떤 택지가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냐 하는 걸 뭐라고요? 성숙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물 지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택지 조성공사는 일단 마쳐야 되는 거죠. 농지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조성공사는 마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췄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항상 복합적 접근하면요 법, 경, 기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법, 경, 기.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적 측면에서는 조성공사는 끝냈어야 되고 법률적 측면에서 이 건에 지어놨더니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죠. 여러 공법상의 허가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뭐라고요? 뭐니입니다. 건물 지었다가 분양 하나도 안 되고 임대도 하나도 안 되면 크게 손해나죠.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익이 뭐보다 커야 돼요? 비용보다 커야 됩니다. 알겠죠? 돈이 돼야 뭐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제대로 갖췄을 때 이걸 뭐라고요? 성숙지라는 거고 제대로 하나라도 못 갖춘 걸 뭐라고요? 미성숙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미성숙지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200. 자, 기출문제는 이따가 풀기로 하고. 자, 잠깐만요. 자,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오른쪽에 3번 볼게요. 3번. 찾으셨나요?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자, 이 시장성 분석 나오면 무조건 개발 부동산이 매매 혹은 임대 이게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매매 혹은 임대. 자,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타당성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여기서 최종 결정하는 거죠. 그 사람들 요거 수익률 이거 맞춰서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채택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3번 볼게요. 흡수율 분석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 아까 흡수율 분석은요. 자, 아까 삼성 아파트가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냐는 얘기죠. 요걸 기초로 해서 대림 아파트도 앞으로 어느 정도가 분양이 될 것인가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표현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최종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거는 과정이고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디귿번 틀린 겁니다. 리을번 볼게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요,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법적인 측면이다 해줘야 돼요.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공법적인 아니라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미음번에 자, 문제 물다 보면 예를 물어보는지, 예를 보는지 대충 압니다.
대충 알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 예비적 타당성 나오면 요거죠. 계략적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계략적.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요,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분석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나오면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4번 볼게요. 4번. 부동산 분석의 체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체계의 순서는 지역 경제 분석, 시장성 분석, 시장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의 순이다. 뭐가 틀렸냐면 자, 니은번과 디귿번을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지시성 타자다에서 시장 분석이 먼저 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시장성 분석은 나중에 나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시장 분석은 동종 유형 부동산들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4번에 주로 이제 타당성 분석은, 여기서 타당성 분석은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수익성 여부를 따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후 현금 수지를 초점에 맞추어 수익성을 판단하겠다. 이러면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볼게요. 5번에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에 따른 위험은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거는요 개발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매수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자,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면 추가적인 비용 계속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그러니까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낮게 나타난다 해줘야 돼요. 짧을수록 뭐라고요?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또한 개발 사업의 매도자가 개발 초기에 매수자를 확보하게 되면 자, 매도자라는 건 파는 자 있죠? 파는 자가 처음부터 매수자를 확보해 놓게 되면 다음은 자,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 살 사람 다 정해졌다면 이건 누구 입장이라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 입장인가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누구 입장인가.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두 번째는 맞는데 개발 기간이 짧을수록 높게요, 낮게요?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법률적,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부지 확보 후에 건축 이전에 건폐율, 용적률 등이 축소될 수 있는데 이거는요 무슨 위험이라고요? 법적 위험이다. 용적률, 건폐율이 축소됐다는 얘기는 공법상의 공법적인 규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법적 위험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 하겠죠. 문제 나오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할 수 있나요? 뭐 할만하죠? 못 해먹겠어요? 못 해먹겠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7페이지, 우리 강의 노트에 147페이지 볼게요. 140페이지, 이제 부동산 관리론, 여기서 꼭 한 문제 물어봅니다. 두 개도 아니고 몇 문제라고요? 꼭 한 문제 물어보는데, 어렵지 않게 물어보니까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부동산 관리를 옛날에도 관리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자꾸 전문적인 관리, 위탁 관리 이런 게 자꾸 증대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먼저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다 해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옛날에는 단독주택 위주였는데 지금은요 공동주택 위주로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죠. 바뀌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관문 안쪽은 내가 관리하면 되지만 현관문 열고 나가게 되면 복도라든가 층계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요 또 뭐가 있어요? 네, 뭐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이런 거를 아줌마들 청소하라면 청소해요, 안 해요? 그러면 말만 더럽게 많지 막상 나오라면 요리핑계, 조리핑계 이렇게 뭐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누가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한 6층 정도의 상가를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야 어디 고장난 거 있으면 주변에 수리상 불러다가 고치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한 20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고장 날 때마다 누구를 뭐 부른다는 것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리업자한테 맡겨놓고서 한 달에 한 번씩 돈 좀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건축기술의 발달, 요것도 한몫합니다. 그다음에 부재 소유자의 요구와 증대라고 해서 우리 전 시간에 부동산 투자 신탁사라든가 리츠 회사 같은 데 있죠. 그리고 외국계 JP 모건이라든가 리먼 브러더스, 론스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얘네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자 기업도 구입하지만 부동산도 구입도 합니다. 그죠? 얘들 기업을 구입하게 되면
자, 이 망하려고 하는 회사 있죠? 그러니까 법정관리라든가 화의대상 부동산 이런 것들을 구입하게 되면 다른 개미들이 따라 붙어요, 안 붙어요? 막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이러한 미명하에 막 구조조정 같은 거 합니다. 그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다가 주가가 최고조에 이뤘을 때 팔아치우고 토끼는 겁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먹튀라는데, 어쨌거나 얘네들이 대한민국 와서 부동산도 구입하는데 얘네들은 구입만 하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구입만 했지 자산 관리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겨요? 관리회사한테 맡기는 이라는 형태입니다. 이런 게 많이 많아지는 바람에 전문적인 관리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면 주로 이제 청소하고 소독하고 고장난 거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것만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거는 협의의 부동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기술적 관리라는 겁니다. 기술적 관리. 요거를 이제 협의의 부동산 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협의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고, 본질적 의미의 관리는 광의의 부동산 관리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복합적 접근하면요,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법률적 측면의 관리라든가 경제적 측면의 관리를 포함하는 이러한 관리를 뭐라고요? 이거를 광의의 부동산 관리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기술적 관리를 다른 말로 유지 관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률적 관리를요, 보존 관리다. 그리고 이 경제적 관리를요, 경영 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쨌거나 기술적 관리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도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광의의 뭐라고요? 법률적 관리도 한번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기술적 관리 한번 그 노트를 보고, 자, 위생 관리다 해서 뭐 청소하고 소독하고 그런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설비 관리다 해서 고장난 거 고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설비 관리다 해줍니다. 보안 관리는요, 도둑놈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도둑놈 못 들어오게 뭐 세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보안 관리도 하는 겁니다. 보존 관리는요, 미리미리 예방 조치 취할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보존 관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의 관리는 그 밑에 볼게요. 오른쪽에 손익분기점을, 보통 이제 경제적 관리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내가 원룸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몇 칸을 임대해야 손익분기점이냐 이걸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뭐라고 임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손익분기점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엉뚱한 대로 새 나가면 대화인데요, 안 되죠. 회계관리 이런 걸 통해서 자, 그 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닙니다.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경제적 관리.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는요, 각종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예약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법상의 하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될 겁니다. 사법상의 하자가 있다면요, 아예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뺏기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이런 게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이제 법률적 관리다, 이제 대충 이 감 잡아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측량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확정시켰다. 아니, 경계를 확정하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뭐 구분하는 거니까 뭐라고요? 법률적 관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소유권의 범위는 이미 지적 공부 있죠? 지적도라든가 토지 대장 이런 게 다 와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소유권을 구체적인 측량 기술을 동원해서 구분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요? 이거는 기술적 관리입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기술적 관리. 그리고 요거 좀 애매한 게 이제 인력 관리라고 있는데, 요것도 저쪽으로 집어넣기도 애매한데, 인력 관리라는 것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가치가 높아져, 낮아요? 높아지죠?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얘는요, 경제적 관리 쪽에 집어넣습니다. 뭐라고요? 경제. 그리고 어떤 빈 땅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래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가치가 높아지냐, 이런 거 다 따지는 걸 뭐라고요? 경제적 관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 중에서는 뭐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을 세운다. 아니, 아까 보니까 도둑놈 못 들어오게 막는 거니까 기술적 관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누가 가방에 훔쳐갈 수는 없는 거죠, 가방에.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을 온전히 하자, 이런 측면에서의 뭐라고요?
법률적 관리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기술적 관리를 유지 관리 이렇게 되게 하는데 요거를 다른 형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밑에 볼게요. 자, 기술적 관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상적 유지 활동은 매일매일 하는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일상적 유지 활동이다. 예방적 유지 활동은요. 소 잃기 전에 뭘 고쳐요? 외양간 고치는 거. 이걸 뭐라고요? 예방적 유지 활동이다. 대응적 유지 활동은요. 소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 바짝 들어서 부랴부랴 소도 잡으러 다니고 다시 외양간 다 고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대응적 유지 활동이다 해줍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방적 유지 활동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다 도망가면 얘들 잡으러 다니려면 돈 들어 안 들어요? 장정도 시켜서 잡으러 다니면 돈 들어가고 다 때려 부수고 도망갔으니까 이거 또 고치려면 돈 많이 들죠. 그러니까 예방적 유지 활동을 강화시키는 게 훨씬 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관리를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관리 방식에 따라서도 한번 구분해 보고 관리 영역에 따라서도 한번 구분해 볼게요. 먼저 관리 방식에 따라 이제 부동산 관리는 자가 관리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라고요? 위탁 관리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위탁 관리. 자, 자가 관리를 다른 말로 얘를요 뭐 근대적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요 현대적 의미의 관리 방식이다. 어쨌거나 자가관리는 내가 한 5층짜리 상가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의 관리라든가 경제적 측면의 관리, 기술적 측면의 관리 이거 전부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바쁘고 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종업원 몇 명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자가관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아까 미국계 사모펀드 있죠? 리먼 브라더스 얘네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뭘 구입해요? 부동산 구입합니다. 근데 부동산 구입하는데 얘들은 구입만 했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입만 했지 관리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겨요? 관리 전문가한테 다 맡기는 형태입니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관리 전문가. 그러니까 모든 관리를 누구한테 맡겨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요 위탁 관리다 집니다. 위탁 관리.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자, 이 장단점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먼저 자가 관리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기밀 유지가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양호하다고요?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까 기밀 유지는 양호하겠네요. 근데 위탁 관리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얘들은 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 관리 잘못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프로그램을 잘 짜갖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관리 입장에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리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율적. 자, 그러면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한다면 자가관리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얘는 관리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원을 잘 제대로 투입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관리 잘 모르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얘는요 기밀 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측면의 관리까지 다 맡겨버리니까 나중에 소유자가 어느 날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문제에서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는데 얘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너리즘 혹은 우리나라 말로는 타성화 현상이다 해줍니다. 무슨 현상이라고요? 타성화. 자, 항상 틀에 박힌 사고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설마 사고야 나겠어 이러면서 맨날 자기 거니까 사고야 나겠어 하면서 이게 타성화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요와 요 사이에 혼합관리라고 있는데 혼합관리를 다른 말로 이제 뭐 과도기적인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도기적. 얘는 이제 우리 아파트 관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 자, 내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사기당했다. 그러면 소유자가 알아서 뭐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값 떨어지는 것도 뭐 소유자가 알아서 해야 되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만 아까 현관문 열고 나가게 되면 복도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요, 뭐, 어리 놀이터라든가, 아니면요, 도둑 못 들어오게 뭐 경비 같은 거 수거해야 되죠. 이런 것만 누구한테요? 전문가한테 맡기는 이러한 형태, 이걸 뭐라고요? 혼합 관리다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 뭐라고요? 혼합 관리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혼합 관리는 뭐, 장단점을 물어볼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이 일부는, 자, 전문가하고 일부는 누가 한다고요? 예, 소유자가 하는 바람에, 무슨, 자, 이 관리가 잘못됐을 때, 자,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컨대 기술적 측면에 문제가 있으면 경제적 가치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나 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누가 잘못했냐? 책임 소재가 어떻다고요? 불분명하다. 그리고, 자, 관리가 잘못됐을 때 양방식의 결점만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방식의 뭐라고요? 결점만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이번에는, 자, 관리 영역에 따른 분류다 해서, 보통 이제, 이렇게 볼게요. 시설 관리라는 게 뭐냐면, 기술적 관리만 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고장 고치고 수리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시설 관리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자, 요거는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 이걸 뭐라고요? 시설 관리다. 그래서 고장난 거 원상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시설 관리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뭐냐면 자산 관리입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자, 전국에 어떤 사람이 부동산 10개를 갖고 있답니다. 몇 개라고요? 10개. 근데 그 중에서 2개는 아주 수익성이 막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거 팔아치워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거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만족감이 극대화되냐, 이거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리스크 같은 것도 관리하고, 어떤 거는요, 리모델링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런 거 전부 따져보는 걸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가치 증진 방안까지 모색하는 거, 가치가 증진될 수 있는 거 가지고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리, 이걸 뭐라고요? 자산 관리라는 겁니다. 우리 회계학에서 자산이라는 것은 수익 창출에 활용될 때 있죠. 그때를 뭐라고요? 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